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Q&A 창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도체 관련 질문이네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각 국가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전략 무기화 가능성,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부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리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 또 엔비디아의 영국 반도체 설계 회사 ARM 인수, 또 최근 또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추진설까지 그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 대규모 인수 합병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또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 업계는 기존 업체와 신규 진입자 간의 기술 격차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이 자체적인 역량을 통한 내적인 성장보다는 다소 좀 거액을 지불하더라도 이 M&A를 기반으로 한 외적인 성장을 노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반도체 굴기 말씀 주셨는데요. 이 중국의 경우 이미 상당 수준의 자본이 투입되었음에도 사실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소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향후에도 업체 간의 기술 격차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반도체 산업 특히 그 비메모리 중심으로 작업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조가 강화되고 있고요. 사실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중심 사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 장기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 이 비메모리 사업 확장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경쟁 심화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택배업 관련 질문입니다. 국내 택배로는 확장의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돌파구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평가삼실 김종훈입니다. 국내 택배 시장은 당분간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남아나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현재 택배 업체들은 그보다는 이번 발표에서 주제로 다뤘던 풀페이먼트 시장으로의 확장을 적극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오픈마켓 풀필먼트 시장은 아직까지는 독보적인 사업자가 없는 상태로 택배 업체들이 라스트마일 배송 경쟁력이나 기존의 3PL에서의 물류 역량, 그리고 이번에 플랫폼 업체와의 전략적인 협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풀필먼트 시장에 안착한다고 하면 향후 장기적으로 택배 시장이 포화되는 시점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성장 동력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강업 관련 질문이네요. 철강업의 수입 제한 조치 관련 질문입니다. 미국과 EU의 철강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평가사실 유준기입니다. 미국과 EU는 수입 제한을 통해서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8년에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해서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와 수출 물량 쿼터를 적용한 바 있고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EU 역시 2018년 7월에 세이프 가드를 발동시켰으며 또 최근에 2021년 7월에 해당 조치가 3년 연장되었습니다. 미국과 EU와 같이 수입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공급을 넘어서는 수요가 발생할 때 상대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2021년 들어 철강 수요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국 내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수입도 제약을 받으면서 미국과 유럽의 철강 가격이 중국 등 여타 지역보다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해서 국제 철강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철강 업계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늘리는 것이 여전히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국내를 비롯해서 다른 시장이
계속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은 의류 산업 관련 질문이네요.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각종 의류 플랫폼들이 빠르게 성장 중인데 이 속도가 얼마나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대체할 만큼 이 온라인 쪽 성장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미 만약 대체할 만큼 영향력이 있다면 가장 위협받는 오프라인 채널은 어디가 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뭐 무신사나 뭐 W 컨셉, 지그재그 등 요즘에 이제 패션 플랫폼의 성장세는 이제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온라인상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소형 패션 업체의 경우에는 자사모를 구축하는 것보다는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 노출과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하고 있고, 뭐 지금까지 플랫폼의 주요 이용 연령층인 MZ세대에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하는 플랫폼 등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플랫폼의 사업 범위가 점점 확장되면서 당분간은 성장 속도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플랫폼의 성장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오프라인이 위축된 상황에서 더욱 가속화된 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팬데믹 상황이 완화돼서 오프라인 채널이 다시 재차 이제 활성화될 경우에는 온라인 기반의 플랫폼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어떤 상호작용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 질문이네요. 국내 반도체 업체의 차량용 반도체 투자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네요. 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동차 반도체는 20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수요 시장에서 한 대략 8% 수준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차량의 전장화 또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판매 증가 등을 통해서 그 통신기기와 같이 여타 수요처보다는 훨씬 높은 그 수요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국내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실질적인 제품군도 올해부터 사실상 개발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용 반도체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육성한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기간 중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발생했던 것은 이 팹리스 개발업체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 위탁 생산을 맡은 파운드리에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팹리스의 경우에는 그 텔레칩스 등 중소형 업체가 좀 두각을 보이고 있고요. 파운드리는 아시는 것처럼 이미 팹을 보유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인텔 랜드 사업 인수 등으로 이 비메모리 투자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여서요.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나노 이하 공정의 핵심인 그 EUV 전용 라인인 화성 V1이 가동이 되고 있고, 다만 수율이 좀 안정화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향후 투자 규모가 계속해서 확대되면서 연간 10조 원 이상의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철강업 관련 질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경우 철강업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더라도 결론적으로 철강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또 코로나 발생 초기와 같이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전면적인 락다운과 같은 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택근무 확대나 온라인 상거래 등 비대면 활동 활성화에 따라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적응력이 제고되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더라도 경제 위축 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늘리고 있는 인프라 투자의 집행 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철강 경기나 철강 가격 상승세는 완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물류산업 관련 질문이네요. 코로나19 이후에 물류업에 대한 장기적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입니다. 네, 평가삼실 김종훈입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물류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계기인 동시에 이제 전후막 산업에서 물류업에 대한 진출을 촉발하는 요인으로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향후에 물류업은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면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류업체들은 그 수혜를 받음과 동시에 이제 유통업이나 제조업 등 기존 고객들과 경쟁 관계 혹은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가 재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특히 택배업체들의 경우에는 여타 물류업종과 차별화되는 라스마일에서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물류업의 중요한 플레이어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타 업종 입장에서는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풀피먼트 등 새로운 시장에서의 안착 여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물류업체들의 신용도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답변을 드리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산업 관련 질문이네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의류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조정 방향을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평가원실 장미수입니다. 일단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중국 시장 내 인건비 상승과 국가 리스크 등으로 의류 제조업계의 탈중국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완화된 후에도 해당 추세는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무역협정 등을 기반으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이제 생산 기반 이동이 전망됩니다. 국내 OEM 업체 다수는 이미 중국 생산 비중을 줄이고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의 생산 법인을 이미 설립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동남아 국가의 경우 불안정한 정세 등의 공급망 교란 요인이 내재되어 있어서 일단은 생산 기반 다각화를 통해서 제품 조달 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답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을 오늘 세미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답변 못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시 예정인 별도 보고서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